이걸 챙겨 먹으면 성장주사만큼 효과가 크다는 20년 경력의 유명 대학교 출신 소아과 교수. 놀랍게도 이 이미지는 AI로 만들어진 가짜 의사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요즘 유튜브에 이런 AI 의사 광고가 점점 늘고 있는데요. 의사가 특정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 등을 추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두 AI가 만든 가짜 인물입니다. 오늘은 이 AI로 만든 가짜 의사 광고에 대해 하루 한 팩과 함께 알아볼까요? 32년 경력 전문의, 명문대 출신 현직 의사가 자신있게 추천합니다. 최근 실제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들을 보면 의사가 등장해 비염, 다이어트, 여드름 등 골치 아픈 질병을 말끔히 없애준다고 하는데요. 특정 약이나 건강기능식품을 효과가 탁월하다, 병원에서도 추천한다라는 식으로 홍보하는 경우가 많죠. 겉보기에는 전문가의 권위 있는 조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AI가 만든 얼굴과 목소리를 활용한 조작 영상입니다. 이처럼 SNS에서는 AI가 만든 가짜 의사가 특정 의약품을 추천하고 의사를 사칭해 판매를 유도하는 거짓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기미 제거 효과가 레이저 시술보다 빠르고 안전하다처럼 허위 과장 문구가 함께 소개되며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영상들은 단순한 조회수 확보를 넘어 영상 속 자막이나 설명란에 달린 구매 링크로 시청자를 유도해 이익을 얻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결국 시청자는 광고주나 제작자가 의도한 상품을 믿고 구매하게 되고 이는 허위 과장 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 광고를 할 수 없고 현행법은 실제 의료인이 광고하는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데요. 의료법 제56조는 거짓된 내용을 담은 광고, 치료 경험담 등 소비자가 효과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 명칭 광고, 소비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I로 만든 가짜 의사는 이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는데요. 현행 의료법의 적용 대상은 사람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에 한정되고 AI 캐릭터는 의료인이 아닐 뿐더러 법적 주체로 보기도 어려워 직접적인 의료법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가짜 의사 광고는 소비자의 실제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자 소비자의 혼란을 가져오고 실제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인 만큼 대한의사협회와 식약처 등에서도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를 소비자 기만 행위로 규정하고 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한 바 있는데요. 대한의사협회 역시 식약처와의 공조를 통한 행정조치 건의는 물론 관련 업체 고발 등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럼 소비자는 어떻게 속지 않을 수 있을까요? 먼저 페이크 체크 사이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광고의 한 장면을 캡처해서 업로드하고 AI 활용 조작 이미지일 가능성을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광고에 등장한 의료인의 이름과 소속 의료기관명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실제 의료인의 광고는 소속 의료기관명과 의료인의 이름을 실명으로 표기하지만 AI 생성 가짜 의사 광고는 S대 출신 전문의 등 명확하게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지나치게 극적인 효과를 강조하거나 의료인이 특정 제품의 효과를 보증 또는 추천하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의료 광고 심의 승인 번호가 영상 가장자리에 표기되어 있지 않을 때도 의심해봐야 합니다. AI는 우리의 삶을 점점 더 편리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발전할수록 영상 속 인물이나 목소리가 진짜인지 구분하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무심코 본 영상 한 편이나 쉽게 믿은 광고 문구가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 정보의 출처와 근거를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우리 집에 누가 왔어. 너 아는 분이라는데? 모르는 사람이 침대에 누워있는데? 낯선 사람이 집에 찾아와 있는 사진을 보고 순간 놀라게 되지만 알고 보면 AI로 만든 사진을 이용한 장난입니다. 진짜 같은 사진과 함께 자극적인 메시지를 전송하고 놀라고 당황하는 가족이나 지인의 반응에서 장난을 밝히는 과정까지 모두 담아 SNS에 업로드하는데요. 이런 콘텐츠들이 하나의 유행처럼 번지며 논란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AI 장난, 이 유행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하루 한 팩과 함께 알아볼까요? 최근 SNS를 보면 집안에 낯선 남성이 서 있는 이미지가 함께 담긴 메시지를 지인에게 보내 우리 집에 이상한 사람이 들어왔어 라고 놀라게 하는 장난이 자주 보입니다.
바로 일명 AI 노숙자 장난인데요. 틱톡에는 관련 해시태그가 달린 게시물이 1200건 이상 업로드되고 미국, 영국 등에서 유행이 번지면서 조회수 수백만 건을 기록하자 국내에서도 비슷한 콘텐츠가 등장한 것이죠. 이 장난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집 내부 사진이나 기존 촬영본을 AI 이미지 도구에 넣고 노숙자처럼 보이는 남성이 자연스럽게 서 있다라는 식의 설명을 더해 합성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가족이나 친구에게 전송해 반응을 유도하는데요. 이후 그 반응을 캡처해 SNS에 공유하는 일종의 반응 콘텐츠로 소비됩니다. 문제는 이 장난이 단순한 웃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해외 경찰은 장난이더라도 실제 신고가 잇따른다. 허위 AI 장난은 실제 범죄 대응에 지장을 줄 수 있다라며 주의를 당부하고 실제 한국에서도 부모가 AI 사진을 보고 진짜 침입 사건으로 오인해 경찰에 신고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콘텐츠와 현실 사이의 경계가 흐려진다는 뜻이죠. AI로 합성한 사진을 이용해 지인을 속이는 AI 낯선 사람 장난은 단순히 웃고 넘길 문제처럼 보이지만 전문가들은 이 현상을 가볍게 소비할 수 없는 신종 리스크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가져온 장난 문화가 사회의 안전까지 건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국내 전문가들은 이런 장난이 허위 신고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을 무겁게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신고가 접수되면 원칙적으로 즉시 출동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누적되면 긴급 대응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허위성 장난이 반복되면 공무집행 방해, 때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하고 결국 진짜 위기에 대응할 자원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AI 기술로 만들어진 장난 사진이 더 이상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 늘고 있는 만큼 이용자도 몇 가지 기준을 지켜야 하는데요. 먼저 장난 전에 누군가 피해를 보지 않을까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는 실제 긴급신고 체계를 혼란에 빠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이미지를 생성하거나 유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또한 받는 입장에서는 검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난의 의도가 다분한지 AI로 생성, 조작된 이미지는 아닌지 먼저 검증해 봐야 하죠. 상대적으로 미디어 리터러시가 낮을 수 있는 어린아이들도 주의해야 합니다. 자칫 심각해질 수 있는 장난을 그대로 모방하고 확산한다면 예기치 않은 위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더욱 장난의 무게를 알리는 교육이 중요합니다. AI 기술은 분명 흥미롭고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악용도 쉬워지고 그 피해는 예상보다 훨씬 현실적이죠. 결국 중요한 건 기술을 사용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조회수와 재미를 쫓기 이전에 누군가의 공포를 가볍게 취급해도 되는지, 장난으로 가볍게 넘길 만한 콘텐츠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사람들의 정보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정체, 과연 무엇일까요? 뉴스를 접하는 방식이 신문이나 TV 뉴스에만 머무르지 않고 유튜브, 인터넷 등으로 넓어지면서 뉴스 소비 형태 또한 변화했는데요. 이제는 뉴스를 일방적으로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닌 댓글을 통해 해당 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활발하게 소통할 수 있게 되었죠. 이러한 변화는 다양한 관점을 접하고 참여와 소통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뉴스 내용 자체보다 댓글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상황에 이르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언론이 뉴스를 보도하고 그에 대한 대중의 반응이 뒤따르는 순이었지만 이제는 정반대의 흐름도 나타나고 있죠. 댓글이 여론을 형성하고 언론이 이 흐름을 따라가며 기사를 작성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졌는데요. 특정 이슈에 대한 댓글 반응이 뜨거워지면 그것이 곧 대중의 목소리로 간주되어 뉴스 기사조차 이를 기반으로 보도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댓글을 여론으로 받아들여도 괜찮은 걸까요? 댓글이 여론을 주도하는 현상이 우리에게 또 언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하루 팩을 통해 함께 알아볼까요? 최근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채팅형 댓글 서비스를 정식으로 선보인다고 발표해 화제인데요. 특히 이번 서비스는 2020년 8월 이후 중단되었던 스포츠 뉴스에도 적용될 예정으로 밝혀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 유명 연예인이 악성 댓글로 인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요. 전 국민이 댓글의 무게를 체감하고 악성 댓글의 폐해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쏟아졌죠. 특히나 인터넷 뉴스의 댓글들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뉴스를 접하는 사람 중 댓글을 다는 사람은 극히 일부이지만 첫 댓글이 여론에 강력한 영향을 끼쳐 다음 댓글을 좌우하고 정보를 왜곡하는 현상도 심각해 플랫폼 내에서 이를 바로잡을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는데요. 이에 포털사이트 다음에서는 최초로 연예 뉴스 댓글 기능이 폐지되었습니다. 이를 필두로 2020년 3월에는 네이버, 7월에는 네이트 순으로 연예 뉴스 댓글이 폐지되었죠. 이어 8월 초에는 스포츠 뉴스의 댓글 기능까지 폐지되었는데요. 이러한 포털사이트들의 결정에 당시 누리꾼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가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절반 이상이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 폐지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털사이트 댓글이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인 이슈를 야기한다는 의견도 57%에 달했는데요. 특히나 연예뉴스 댓글 폐지 찬성 의견은 85%라는 압도적인 수치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댓글 기능이 폐지되는 것이 사회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들이었죠. 이처럼 대부분이 개편된 포털사이트의 행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지만 일부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여론 형성에 있어 댓글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이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 올바른 해결책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일부 전문가들은 댓글이 단순한 의견 교류의 장을 넘어 사회적 의제 설정에 기여할 수 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접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과 더불어 누리꾼 사이에서는 댓글이 여론을 왜곡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기도 했죠. 우리는 댓글을 여론 그 자체로 받아들여도 되는 걸까요? 2021 언론 수용자 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3,967명 중 적극적으로 댓글을 작성하는 인원은 6.8% 뿐이었습니다. 즉, 댓글에서 형성되는 의견이 실제 다수의 생각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포털 사이트의 일부 언론은 댓글 반응을 여론으로 해석하고 이를 기사로 다루면서 소수의 의견이 마치 대중의 의견인 것처럼 비춰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기사보다 댓글이 먼저 확산되면서 사실 여부가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여론을 움직이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죠. 과거 온라인 커뮤니티와 댓글에서 시작된 김치 논란은 뉴스보다 댓글이 먼저 이슈를 형성한 사례인데요. 중국 네티즌들이 김치가 중국의 파오차이에서 유래했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의 네티즌들과 논쟁이 벌어졌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가세하며 빠르게 확산되었죠. 이 논란은 포털 사이트와 유튜브를 통해 더욱 확대되었고 언론은 네티즌들의 반응을 기사화하며 논란을 더욱 키웠습니다. 하지만 해당 논란 이후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당시 논란을 키운 댓글 중 일부는 조직적으로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는데요. 단순한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온라인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 특정 그룹이 의도적으로 댓글을 확산시킨 것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나온 것입니다. 이 사례는 댓글이 뉴스보다 먼저 여론을 형성할 수 있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이러한 댓글 여론이 실제 민심을 반영하는 것인지 혹은 왜곡된 여론을 만들어내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던지게 합니다. 뉴스 댓글은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이 될 수도 있지만 소수 의견이 여론을 대표하는 것처럼 보이거나 조작될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댓글에 휘둘리지 않고 올바르게 뉴스를 소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뉴스를 접할 때 댓글 반응에 먼저 집중하기보다는 기사 내용에 더욱 집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기사 내용이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는지 살펴보고 여러 매체의 보도를 비교하며 다양한 시각의 정보를 접하는 것이 필요하죠. 팩트체크 전문기관이나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참고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출처가 분명한 믿을 수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작성된 기사를 더욱 신뢰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언론부터 단순히 댓글 반응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팩트체크를 우선시하는 보도 방식을 유지해야겠죠? 앞으로도 뉴스 댓글 문화가 건강하게 발전하려면 플랫폼의 책임 있는 운영과 이용자의 비판적 사고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가오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의 공약부터 각종 분석 기사까지 온갖 뉴스와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모든 정보, 과연 우리는 안심하고 믿을 수 있을까요? 오늘 하루한팩에서는 선거철마다 등장하는 허위 왜곡 보도와 그로 인한 혼란과 피해, 우리는 이를 어떻게 구분하고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을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선거는 국민의 뜻을 모아 미래를 선택하는 소중한 과정인 만큼 올바른 정보에 기반한 현명한 판단이 중요하죠. 하지만 선거철이 되면 수많은 뉴스와 정보가 넘쳐나고 그 가운데는 거짓 정보와 조작된 콘텐츠도 섞여 있습니다. 특히 AI 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 영상이나 그럴싸하게 포장된 가짜뉴스가 큰 문제인데요. 특정 후보를 깎아내리거나 있지도 않은 사실을 퍼뜨려 유권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죠. 실제로 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딥페이크 영상이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선과 관련해 한국인터넷 자율정책기구 등의 삭제를 요청한 딥페이크 영상물은 지난달 4일부터 지난 11일까지 한 달여간 총 769건으로 집계되었는데요. 지난해 총선 기간 선관위가 삭제 요청한 딥페이크 영상물이 388건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얼마 안 된 시점에 이미 삭제 요청 건수가 2배에 육박한 것이죠.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나라 중 하나인 미국의 선거에서도 허위 정보가 큰 문제로 떠올랐었는데요. 2024년 미국 대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온라인상 가짜뉴스와 조작된 정보가 넘쳐났던 선거로 기록됐습니다. 미국 정부 당국은 이번 선거를 역대급 허위 정보의 홍수 속에 치러진 선거라고 평가했을 정도죠. 선거일을 불과 이틀 앞둔 시점, SNS 플랫폼 X에는 CNN 방송 속보처럼 보이는 한 이미지가 퍼졌습니다. 해리스가 텍사스에서 트럼프를 추월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요. 이 이미지는 완전히 조작된 이미지였습니다. CNN은 곧바로 공식 입장을 내고 해당 이미지는 가짜이며 방송을 통해 보도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히 보면 조작티가 명확했지만 표면만 봐서는 쉽게 속을 수 있는 정교한 형태였죠. 표기된 투표 마감 시간도 실제와 다르고 그래픽 수치와 텍스트 내용도 서로 어긋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미지는 1000만 회 이상 조회되었습니다. 한 장의 가짜 이미지가 수백만 명에게 노출되고 이 정보가 실제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은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닌데요. 더 큰 문제는 이런 정보들이 신뢰할 수 있는 언론 형식을 모방해 진짜처럼 보이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허위 왜곡 정보가 위험한 이유는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고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기 때문인데요. 선거는 국민이 가진 가장 중요한 권리이기 때문에 유권자의 올바른 정보 접근권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유튜브의 알고리즘은 자극적인 콘텐츠를 추천하며 사회문화적 고정관념을 더욱 강화한다고 합니다. 즉, 시청자의 기존 인식이나 편견을 더욱 강화시켜 객관적인 판단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듯 유튜브를 비롯해 가짜뉴스는 국민의 올바른 정보 획득권을 침해하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이는 곧 선거의 공정성을 왜곡하게 되는 것이죠.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공정한 선거 보도를 위해 법정 기간 동안 선거기사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요.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자체적으로 심의하고 선거기사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후보자가 해당 보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경우 이를 심의합니다. 또한 반론보도 청구에 대한 후보자와 언론사 간의 협의가 결렬되어 후보자, 정당 또는 언론사가 선심의의 반론보도 청구를 회부할 경우 이를 심의하여 반론보도 게재 여부를 결정합니다. 선심의에 접수된 시정 요구권이 심의 결과 불공정하다고 인정될 경우 정정보도문, 반론보도문, 경고결정문, 주의사실 게재, 경고, 주의, 권고 등의 결정을 내리는데요. 신청이 이유 없거나 부적법한 경우에는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주의사실 게재를 받은 심의기준 위반의 대표 사례를 살펴보면 특정 후보자 관련 홍보물을 게재한 사례, 광고 제한 기준을 위반한 사례, 특정 후보자에게 유효불리한 칼럼 및 기고문을 단정적인 어조로 게재한 사례 등이 존재하는데요. 이러한 사례들은 공직선거법상 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 위반과 함께 선거기사 심의기준 위반에 따른 결정이 내려집니다. 이처럼 언론중재위원회는 유권자들이 최대한 정확하고 공정한 정보에 기반해 판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허위 왜곡된 선거 보도에 휘둘리지 않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첫째, 기사나 영상의 출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어느 언론사나 기관에서 나온 것인지 출처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특히 이미지나 캡처 형태로 퍼지는 뉴스는 사실 여부를 더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여론조사 보도를 볼 땐 조사 방식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조사 대상은 누구였는지, 표본수는 충분했는지, 조사 시점은 언제였는지에 따라 결과의 신뢰도는 달라집니다.
단순한 수치보다 그 수치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셋째,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정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사이트를 참고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선거 일정, 후보자 정보, 선거법 관련 내용 등 공신력 있는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창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선거철, 우리가 접하는 뉴스와 정보들 속에서 무엇을 믿고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정보가 넘치는 시대인 만큼 정확한 정보를 선별하고 비판적인 안목으로 사실에 기반한 판단을 내리는 능력이 유권자에게 꼭 필요합니다. 허위 왜곡된 보도는 한 사람의 선택을 바꾸고 나아가 한 사회의 방향까지 흔들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 위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